과연 이대로 이번 조정은 끝이 난 것일까? 아직 예단은 이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8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돌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다시 45,000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6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해주면서 5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가격을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795달러 위로 끌어올리게 될 경우 44,7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1,950달러, 또 여기까지 빠질 경우에는 37,980달러 수준으로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의 범위는 여전히 비교적 명확하다. ETF 출시 이후 발생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동반 랠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꽤나 문학적인 표현을 차용하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투자를 지속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대는 종종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을 할 때 가장 자주 실패를 하고, 희망이 가장 차갑고 절망이 가장 어울리는 곳에서 종종 성공하곤 한다. 이건 셰익스피어가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텐데에서 표현한 문장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었을 때 실망으로 끝날 수가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움을 표현한 건데,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모 심리에 휘둘려서 무지성 매수하다가 절망을 마주할 수가 있고, 시장이 급락할 때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이때 희망이 나타나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락할 때 매수하고 폭등할 때 매도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개미들은 보통 이걸 거꾸로 한다는 점,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로컬 바닥을 찍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음 하락 시점이 언제일지를 내게 묻고 있다. 당신들 가운데 일부는 절대 깨닫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승장에서 하락은 기회다. 언제 하락이 올지를 묻지 말고 하락할 때 매수해라. 이렇게 역시 비슷한 맥락의 멘트를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작게는 15%, 많게는 30% 수준의 급락을 겪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세장에서는 이 정도 하락 이후 언제나 급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강세장에서의 하락은 무조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매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대한 나름의 신념과 확고한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정이 됐을 때 가능한 게 아닐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전 강세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대규모 자본이 아직 유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은 비트코인 광고를 승인했고 포모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올타임 하이는 1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빅타임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구글의 비트코인 ETF 광고 승인 이슈가 꽤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크립토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이 공유를 한 건데,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프랭클린 템플턴이 지금 구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웹사이트가 광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차단하기도 했던 구글이 모 회사 알파벳의 2대 주주인 블랙록과 관련된 광고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수용해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GBTC를 제외하고 9개 현물 ETF가 지난 11일 거래일 동안 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4만 178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에서 매도된 비트코인이 12만 2,607개인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현물 ETF들이 대략 17,571개를 순매입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IBTC는 GBTC보다 유동성이 뛰어난 상품으로 올라섰고 현물 ETF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1일 거래일까지의 순유입액은 1,500만 달러 규모다. 4일 동안 지속됐던 유출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유입 규모도 적은 수준이다. 그레이스케일 GBTC 유출세와 블랙록의 IBTC 유입세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는데 거래량 역시 지난주부터 주춤하고 있다. 이건 ETF 과열 양상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산관리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전략가 찰리 빌렐로가 공개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2012년 1월 179% 최고치에서 2024년 1월 45%로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자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물 ETF 도입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기관 지갑에 보관될 것이고 이런 비트코인은 데일리 트레이딩 물량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1월에만 76,000 BTC 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을 때 겁나서 개미들이 패닉셀을 할 때 이걸 아주 그냥 스멀스멀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다음 타자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물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이니까 빠르면 2월 중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과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인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7, 8개 정도의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쯤에 끊어줄 경우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려집니다.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PC가 여전히 3% 수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역시나 금리 동결하고 아무리 빨라야 3월, 그런데 3월까지 등장해줄 데이터들이 그다지 풍성하지 못해서 3월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이런 목소리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8% 수준이고 3월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다라는 점을 봐도 빨라야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가운데 파라텍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의 주목도를 조금 더 이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1년 동안 150% 넘는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헤지펀드의 1년 수익률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341%를 기록을 했으니까 시장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 헤지펀드의 CEO 에드워드 친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난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당시에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 것과 FTX 사태 이후에 솔라나에 집중 투자한 것이 이런 의미 있는 수익률의 중요 배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미들이 쫄아서 팔아버리고 있을 때 특히나 FTX 사태 당시 솔라나 거의 바닥으로 골러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엄청나게 줍줍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크게 견인한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솔라나가 900% 이상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나 세력급 자본은 스케일이 완방 다르구나 이런 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친은 이 두 가지 포지션 덕에 시장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테마별로 과매도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나름의 자평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파라텍시스의 수익률이 참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 헤지펀드라고 해도 투자의 타이밍, 투자 종목 선정 여기서 삑사리가 나서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끌어낸 펀드 매니저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라텍시스 같이 짱구 잘 굴리고 종목 잘 선정하는 곳, 특히나 운빨도 좀 있었던 이런 곳에서 지금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이곳은 솔라나를 비롯해서 메이커다오의 MKR, 앱토스, 세이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파라텍시스의 경우에는 채굴 기업인 파라텍시스 마이닝 코퍼레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캐나다 등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중반까지 채굴 용량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완전 작정하고 이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피디아가 리플의 가치가 10배 증가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정리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비전에 대한 라운드업 정도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디스커버 크립토의 진행자 조 파리스가 멘트를 친 걸 가지고 기사화를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SEC와의 소송 이슈입니다. 이 검은 구름이 해결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리플의 시세 역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소송 해결 조건이 예상보다 빡세더라도 어떤 결과든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플의 IPO 이슈가 거론됐습니다. 이건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밝혔듯이 규제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즉각적인 IPO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건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 IPO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을 애둘려서 표현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소송만 잘 정리가 되면 자동방으로 발생되는 호재 사이즈 참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슈인데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든 대통령령을 통해서 뭔가 명령이 나와주든 법적 명확성이 등장을 해주면 리플이 다른 코인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국의 대선 이슈와도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크립토 투자자들의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어느 역대 대선보다 중요해진 상황, 특히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인물이라는 점, 여러 경쟁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는 현재 민주당 정권과는 거의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이게 리플의 시세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류 금융이 채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패밀리 오피스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채택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사실 이건 좀 더 객관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시장의 메이저 프로젝트들도 모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0.5달러 부근의 XRP 가격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리플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이 확실한 다른 여타의 메이저급의 종목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소송 이슈만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 즈음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쩌면 리플 XRP는 올 한 해를 최고의 시간으로 장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진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